저는 그날 밤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하 창살 너머로 흘러나오던 라디오 잡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눴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사실 모든 일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58 퇴직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은 없었죠. 서울 외곽 반지하 방이 제 새로운 일터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섞인 공기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죠. 낮에는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밤이면 아버지가 남긴 낡은 라디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라디오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냈죠. 주파수를 아무리 돌려도 방송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단조로운 잡음이 제 하루의 배경음악이었죠. 창밖으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죠. 저는 매일 조금씩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열어보니 흰 블라우스에 회색 스웨터를 걸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50 초반쯤 되어 보였죠. 김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집주인은 유리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매실차였죠. 병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 방 라디오는 아직 살아있네요. 김영희가 제 방 구석 라디오를 보며 말했죠.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마치 그 라디오를 저보다 오래 알고 있는 사람 같았죠. 전 주인도 밤마다 그거 듣더라고요. 김영희는 라디오 앞에 앉아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웅웅거리던 소리가 조금 달라졌죠. 희미하게 음악 같은 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라디오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라디오. 잡음이 섞여 이상한 화음을 만들었죠.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라디오를 듣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문틈으로 쪽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 너무 크면 말씀하세요. 위층에서도 들려요. 김영희의 필체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듣던 라디오 소리가 위층까지 새어나갔다는 거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됐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깜빡거리는 빛이 보였죠. 위층 전구가 수명을 다한 듯 했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들고 올라갔죠. 김영희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죠. 혼자 사는 집 특유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잘 듣고 계세요? 김영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직 방송은 안 잡히지만 소리는 좋아요. 제 대답에 김영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쓸쓸했죠. 저도 가끔 그 소리 들어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외롭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전구를 갈아 끼우는 동안 김영희는 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많았죠.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고 아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지방에 내려가 있고 딸은 결혼해서 따로 살죠. 이 큰 집에 혼자예요. 그 말을 하는 김영희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전구를 다 갈고 내려오려는데 김영희가 불렀죠. 잠깐만요. 김영희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고비예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김영희는 단호했죠. 받으세요. 이런 거라도 주고받아야 덜 외롭잖아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에 남은 건 봉투에 적힌 제 이름이었죠. 박준호 선생님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를 틀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웅웅거리던 소리 사이로 음악이 들렸죠.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멜로디였습니다. 옛날 가요 같았죠.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김영희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같은 음악을 들었죠. 그게 첫 번째 연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희를 마주쳤습니다. 어젯밤 노래 들으셨어요? 김영희가 물었죠. 네, 처음으로 음악이 나왔어요. 제 대답에 김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노래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남편과 연애할 때 자주 들었죠. 김영희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눈빛이었죠. 여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담벼락 위로 장미덩굴이 무성하게 자랐죠. 붉은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퇴근길마다 그 벽을 올려다봤죠. 어느 날은 김영희가 장미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죠. 그 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김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죠. 박 선생 혹시 라디오 아직 고치셨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요. 주파수가 자꾸 흩어져서요. 김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잡히지 않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처음으로 김영희의 진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김영희의 실루엣이 작고 연약했죠.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남편은 사업 때문에 지방에 있어요. 1년에 몇 번 못 와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전구가 깜빡거려요. 무서워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초대였습니다. 저는 알아차렸죠. 김영희가 원하는 건 전구를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였다는 거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매일 밤 라디오를 듣는 이유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였죠. 다음 날 저녁 김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밑반찬 통이 들려 있었죠. 혼자 먹기 너무 많아서요. 같이 드실래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김영희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희가 차려준 밥상은 정갈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있었죠. 밥을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희의 딸 이야기, 제 아들 이야기, 젊었을 때의 꿈들, 그리고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요. 김영희는 원래 라디오 DJ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소리를 좋아한다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김영희가 왜 그렇게 라디오에 집착하는지를요. 식사가 끝날 무렵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가끔 이렇게 같이 먹어요. 너무 외로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희의 제안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외로웠습니다.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죠. 김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죠. 사랑의 미로라는 옛 가요였습니다. 위층에서도 같은 노래가 들렸죠. 김영희도 라디오를 켜놓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노래를 들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연결이었죠.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갑자기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떨어진 소리였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죠.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김영희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라디오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김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라디오가 고장 났어요. 더는 소리가 안 나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라디오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건 아니었죠. 고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제 말에 김영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라디오를 고치는 동안 김영희는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하자고요. 김영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죠. 다른 여자가 생겼대요. 30살이래요. 김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라디오 수리에 집중했죠. 한참 만에 라디오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였지만 살아있는 소리였죠. 김영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죠. 저는 망설이다가 김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외로움의 온도였죠. 김영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죠.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는 시작이었습니다. 김영희가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곁에 있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제 방으로 내려왔죠.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요. 덕분에 잘 잤어요. 쪽지와 함께 1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저는 봉투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 수 없었죠. 수고비인지 위로금인지 아니면 침묵을 부탁하는 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영희와 마주치지 않았죠. 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고마웠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작게 적혀 있었죠.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김영희의 외로움에 너무 깊이 빠질까봐 두려웠죠. 제 외로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외로움까지 짊어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살 너머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에 여자의 흐느낌이 섞여 있었죠. 김영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제가 김영희에게 준 작은 온기가 오히려 김영희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김영희를 마주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죠.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박 선생님 이해해요.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상처받기엔 너무 늙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영희가 돌아서는 모습이 너무 쓸쓸했죠. 그 후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고 김영희는 여전히 밑반찬을 가져다 줬죠. 하지만 더는 함께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이제는 각자의 소리였죠. 연결되지 않은 평행선 같은 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김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죠. 이사 가요. 다음 달에 딸네 집 근처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집은요. 팔아요. 너무 큰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김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희가 떠난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죠.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 위험한 외로움의 연결이 끝난다는 안도감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죠. 박 선생님, 김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마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더 가까워질 수 없었는지를요.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삿짐 트럭이 왔죠. 김영희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으니까요. 점심때쯤 김영희가 제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내밀었죠. 이건 라디오 수리비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돈 대신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 라디오는 고쳐졌어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작게 적혀 있었죠. 가끔 저도 생각해 주세요. 김영희가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오르는 김영희가 한번 뒤를 돌아봤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영희도 손을 흔들었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집은 텅 비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를 켰지만 위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며칠 후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죠. 아이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동감 있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김영희와 나눴던 고요한 외로움이 그리웠거든요. 우리가 함께 들었던 라디오 잡음이 그리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편지가 왔습니다. 김영희의 편지였죠. 잘 지내고 있어요. 딸네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여기도 라디오가 잘 들려요. 가끔 박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 참 외로웠죠. 하지만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가 혼자 우는 게 얼마나 초라한지 알지만 멈출 수 없었죠. 김영희와의 시간이 제게 무엇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완전한 사랑도 우정도 아닌 그저 외로움을 나눈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 없었죠.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대신 매일 밤 라디오를 켰습니다. 언젠가 같은 주파수에서 김영희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됐죠. 담벼락을 싸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멘트를 가르고 벽돌을 올리며 김영희네 집 담벼락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한 벽이었는데 지금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로 보였죠. 일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희와 제가 선을 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요. 우리가 더 가까워졌다면 아마 서로를 망가뜨렸을 겁니다. 외로움에 취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게 오히려 서로를 지킨 거였죠. 퇴근길 낡은 라디오를 꺼내 돌렸습니다. 여전히 웅웅거리는 소리만 났죠. 하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음악이 들렸습니다. 김영희가 좋아했던 바로 그 노래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구나. 어딘가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가끔 김영희를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복할까? 외롭지는 않을까? 딸과 잘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외로움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요. 어느 날 현장에서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혼자 사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죠. 혼자가 편해서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은 혼자가 안전해서였죠.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다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래도 김영희와의 시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진짜 외로움을 나눈 시간이었으니까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일생에 한 번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겠죠. 오늘도 담벼락을 쌓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추억을 담아서요. 김영희와 나눴던 라디오 소리 매실차에 달콤함 전구를 갈던 날의 따뜻함. 그 모든 걸 담아서 쌓습니다. 누군가는 이 벽을 넘을 거고 누군가는 기댈 겁니다. 그게 담벼락의 운명이니까요. 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죠. 하지만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김영희가 가르쳐 준 걸 알았거든요. 외로움도 나눌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요. 너무 깊이 나누면 서로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요. 적당한 거리가 때론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거요. 마지막으로 김영희를 본 지 3년이 됐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가끔 라디오를 켜면 김영희도 어딘가에서 같은 주파수를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나지 못해도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담벼락은 넘어가야 세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담벼락은 그대로 두어야 우리가 다치지 않죠. 김영희와 저 사이의 담벼락은 후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벽에 기대어 서로를 느꼈지만 넘지는 않았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가진 병입니다. 하지만 그 병을 함께 앓는다고 낫는 건 아니죠. 때론 각자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희와 저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도 넘을 수 없는 담벼락 앞에 서 있나요? 그렇다면 무리해서 넘으려 하지 마세요. 때론 그 벽에 기대어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